밭을 베고 친정아버지가 평생을 일군 압구정 500평 배밭을 가져가 보시라고요. 천둥 번개가 내리치는 어느 마당에서 한 여인이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등성이에선 붉은 핏방울이 어느새 저고리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땅이 귀하면 얼마나 귀하다고? 손주까지 팔아먹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1974년 가을, 훗날 수천억의 가치를 지닌 땅 문서를 진흙탕에 내던지며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이었을까요? 압구정 백꽃 향기에 가려졌던 가슴 시린. 그 시절 엄마들이 반드시 지키고자 했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혹여 작은 울림이라도 있으시다면 가실 때 좋아요와 구독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때는 1974년 압구정이었습니다. 강남 개발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 압구정은 배밭으로 유명했죠. 황씨집에 갓시집 온 순옥에게 압구정 500평 배밭은 그냥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호라비가 되어 딸 하나만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온 친정아버지가 순옥에게 물려주신 결혼 예물이었죠.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의 거친 손마디를 잡고 자란 순옥에게 아버지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이슬을 맞으며 배나무를 일궈낸 그 고단한 세월을 오직 딸의 미래를 위해 딸에게 선물한 것이었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신 아버지는 임종의 순간 순옥의 가녀린 손을 꼭 쥐며 유언하셨죠. 순옥아, 500평 배밭은 내 어미와 내가 일군 내 평생의 피땀이고 내 목숨줄이다. 시댁 식구들이 아무리 탐을 내도 절대로 뺏기지 마라. 내가 시댁에서 기죽지 않고 혹여나 내가 없어도 내 몸 하나 건사할 마지막 언덕이란다. 알겠느냐? 아버지 유언대로 아버지는 자신이 평생 일군 배나무 밭 아래 묻히셨죠. 그곳에서 저를 지켜주시기 위해서였죠. 아버지가 눈을 감던 날 압구정엔 백꽃이 눈송이처럼 날렸습니다. 그 꽃송이가 순옥에겐 딸 자식을 홀로 남겨둔 아버지가 흘리는 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여기 묻히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꼭 지켜주세요. 제발이요. 순옥은 아버지 무덤을 껴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땅이 자신을 끝까지 지옥으로 밀어넣을 탐욕의 땅이 될 줄은 꿈에도 말이죠. 다행히 시집온 직후의 삶은 생각보다 고단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깐깐하고 매서웠지만 시아버지는 순옥을 친딸보다 더 아껴주셨거든요. 딸 미주도 낳았고요. 어린 피부치를 볼 때마다 몸은 고단해도 자식 키우는 행복을 느꼈지요. 1974년 봄 그해도 압구정 배밭은 온통하였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내어준 500평 배밭에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거든요. 그 꽃잎이 바람에 날려 내 머리칼에 앉을 때만 해도 어린 딸 미주와 함께인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애미야, 꽃구경 그만하고 어서 들어와 밥 차려라. 시아버지의 인자한 목소리가 들릴 때까진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우리 아버님, 남존여비 사상 지독한 그 시절에도 이 땅은 순옥이 내가 가져온 내 것이니 내 아들놈이라도 손 못 대게 하마 하시며 나를 지켜주셨던 유일한 분이셨지요. 시아버지는 손맛 좋은 순옥이 차려낸 소박한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 새아가 손은 궁중 요리사 손이구나 하시며
허허 웃으시던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한여름 떼약볕 아래서 순옥이 수건을 머리에 쓰고 김을 메고 있으면 시아버지는 슬그머니 다가와 시원한 우물물한 사발을 건네곤 하셨어요. 그러고는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며 갓 딴 참외를 툭 깎아 입에 넣어주셨죠. 새아가 쉬엄쉬엄 해라. 몸 상하면 아무 소용없다. 그 따뜻한 한마디가 순옥에겐 친정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유일한 위안이었답니다. 남편이 밖으로 돌며 투전판을 기웃거릴 때도 엄하게 꾸짖어 주시던 분은 오직 시아버지뿐이었죠. 이놈아, 내 마누라가 가져온 땅 덕에 우리가 먹고 사는 줄 알아라 하시며 방패가 되어 주셨거든요. 그 짧았던 몇 년 순옥은 압구정 배밭에서 딸 미주를 낳고 기르며 평생 누릴 행복을 다 누린 듯 했습니다. 백꽃이 흐드러지던 그 과수원은 순옥에게 무릉도원 같았죠. 하지만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중풍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나시자 그 따스했던 햇살은 순식간에 차가운 삭풍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님의 사무제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집안 공기는 서리가 내린 듯 차가워졌습니다. 장례식 기간 내내 며느리의 노고를 치하하던 시어머니는 인자한 탈을 벗어 던지고 굶주린 늑대처럼 본색을 드러냈죠. 야, 박순옥. 이제 이 집안에 네 편 들어줄 노인네도 없다. 아비 없는 집구석에 먹을 입만 많아서야 되겠냐? 너 네 친정아비가 주고 간 그 배 밭 500평? 그거 언제까지 네 품에만 끼고 살 작정이냐? 순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실 땐 감히 입 밖에도 내지 못하던 탐욕이 장례식 향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져나온 것이었죠. 순옥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가져가라고 주신 저와 미주의 목숨줄이에요. 절대로 안 돼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날카로운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철썩? 순옥의 왼쪽 뺨이 커다란 주걱으로 맞은 듯 얼얼했죠. 시어머니의 매몰찬 손바닥이 순옥의 뺨을 갈긴 것이었습니다. 유산? 웃기고 있네. 네가 이 집에 시집온 이상 네 것은 이제 다 이 집 것이니라. 죽은 귀신 유언이 밥 먹여주냐? 알량한 그 500평 밭대기 가지고 유세는 창창한 내 아들 앞길 막는 게 니년 혼자 살겠다는 그 욕심 때문인 줄 알아라. 시어머니는 자기 자식 일이 안 되는 것도 모두 며느리 탓이었습니다. 가족 돌볼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밖으로 돌던 서방이었는데도 말이죠. 순옥은 쓰린 뺨을 감싸쥐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집구석에서 자신을 지켜주리는 아무도 없으며 자신이 믿었던 가족들이 이제는 자신의 살점을 노리는 적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던 남편은 급기야 집문서까지 노름판에 저당 잡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던 남편이 어느 날 새벽 엉망진창이 된 몰골로 들이닥쳤죠. 순옥은 남편이라고 늦은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밥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옥아, 나 좀 살려줘.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 땅 담보로 돈 좀 빌리자. 저 사람들이 내 손가락을 다 잘라버리겠대. 남편은 아내를 걱정해서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 몸 하나 보전하겠다고
아내의 마지막 보루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러 온 것이었죠. 그는 이미 투기꾼들에게 순옥의 배밭 이야기를 흘리고 계약금까지 받아 챙긴 상태였습니다. 안 돼요. 그 땅은 제 땅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땅이란 말이에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줘라. 응, 순옥아. 순옥은 자신의 저고리를 붙잡고 늘어지며 비굴하게 비는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미주 아버지. 결국 순옥이 거부하자 남편은 밥상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발로 차며 쌍욕을 퍼붓기 시작했죠. 내 딸 미주의 아빠이자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 위로 추악한 탐욕과 공포가 뒤엉켜 있었죠. 그때였어요. 독한 년, 넌 네 남편도 없냐? 정녕 네 남편 손가락이 잘려야 속이 시원하겠다는 거냐? 시어머니는 옆에서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순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땅이 이제는 남편을 짐승으로 만들고 집안을 풍비박산내는 저주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무렵 서울은 강북 중심에서 강남이라는 미지의 불모지로 그 축이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강남 개발이라는 네 글자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죠. 말죽거리 벌판과 압구정 배밭에는 돈 냄새를 맡은 투기꾼들이 파리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악하기로 소문난 투기꾼 김 씨는 순옥의 시어머니와 남편을 구워 삶으며 집안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아유, 마나님, 지금이 기회예요. 저기 한강 너머에서 건설 바람이 이리로 불어오는데 저 배밭 500평 땅덩어리만 내놓으면 호의호식하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종로에 번듯한 점포 하나도 내드린다니까요. 투기꾼 김 씨는 매일 고기를 끊어오며 시어머니에게 온갖 감언이설로 순옥을 심리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동네 사람에게는 저 며느리가 땅에 미쳐서 시어머니를 굶기고 남편을 사지로 내몬다는 소문을 퍼뜨렸죠. 어제까지만 해도 정겹게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이 이제는 순옥을 독한 년이라며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투기꾼 김 씨의 공작이었죠.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거대하게 요동치던 그 시기, 압구정 벌판은 투기꾼들에겐 끝없이 펼쳐진 야망의 땅이었지만 땅만 가진 무지렁이 소시민들에게는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사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채 순옥은 어린 미주를 품에 안고 밤마다 아버지의 유언을 되새겼지요. 뺏기지 마라. 절대로 뺏기지 마라. 하지만 그 다짐이 커질수록 그녀를 향한 어둠의 손길은 더욱 잔인하게 뻗쳐오고 있었어요. 순옥의 결사항전이 길어지자 시어머니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어느 햇살 유난히 시린 오후였죠. 시어머니는 대장간에서 각 갈아온 시퍼런 낫을 들고 과수원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순옥이 불길한 예감에 미주를 업고 뒤쫓아갔을 땐 이미 늦은 뒤였어요. 이 나무떼기들이 니년백이냐? 이 나무들만 없으면 니년도 정신을 차리겠지. 시어머니는 낫으로 한 배나무의 밑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순옥이 엄마 나무라고 부르던 배나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순옥이 가장 아끼던 아버지가 생전에 말씀하셨던 이건 네 어미가 생전에 심은 나무다라며 애지중지했던 최고령 배나무 밑동을 향해 사정없이 계속 낫을 휘둘렀습니다. 팍! 팍! 날카로운 쇠붙이가 생나무 살점을 파고드는 기괴한 소리가
과수원을 메웠죠. 순옥은 비명을 지르며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안 돼. 차라리 제 팔을 베세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데 이러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광기 어린 눈으로 순옥을 밀쳐냈습니다. 이년아, 1년에 꼴랑 배 몇십 개 맺히는 이 볼품없는 나무가 네 새끼밥 묵여주냐? 당장 입에 풀칠 시켜주는 돈이 최고지. 이거 다 베어버리고 시멘트 발라버릴 거다. 굵은 배나무 등걸에서 투명한 수액이 눈물처럼 울컥울컥 쏟아졌지요. 순옥의 눈에는 그게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엄마의 피처럼 보였죠. 순옥은 필사적으로 막아서 보았지만 시어머니의 기세를 꺾을 수 없었지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가꾼 나무들이 하나둘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질 때마다 순옥의 심장도 한 조각씩 잘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얀 백꽃이 피어야 할 가지들이 땅바닥에 처박혀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광경을 보며 순옥은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나무 베기가 아니라 순옥의 영혼을 도려내는 처형식이었거든요. 나무들의 마지막 숨결이 잦아들 무렵 순옥은 잘려나간 밑동을 붙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어떡해요? 아버지, 이 나무들을,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시던 나무들을 어떡해요? 엄마 나무도 없이 무얼 보고 사나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비릿하게 웃었죠. 이제 알겠냐? 내 아비가 남긴 건 아무 힘도 없다. 어차피 이곳도 개발되면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없는 땅이다. 똑똑히 기억해둬라. 토지 문서와 도장 안 내놓으면 다음은 내년 차례야. 흩어진 나뭇잎들이 순옥의 저고리 위로 낙화처럼 떨어지던 그날, 순옥의 가슴 속엔 슬픔을 넘어선 시커먼 증오의 씨앗이 박히고 말았답니다. 압구정 벌판에 개발의 바람이 광풍처럼 몰아치자 자본의 눈이 먼 이들은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제까지 품앗이를 하고 김치 보따리를 나누던 동네 안악들은 이제 우물가에서 순옥만 나타나면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닫고 흩어졌죠. 시어머니와 투기꾼 김씨가 악의적으로 뿌린 소문은 이미 온 동네를 시커먼 곰팡이처럼 뒤덮었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글쎄 친정아버지가 준 땅이 있다고 시어머니 밥상에 숟가락도 못 놓게 한대. 아이고 말도 마. 남편이 빚쟁이한테 끌려가게 생겼는데도 땅 문서 믿고 겉들떠도 안 본다잖아. 사람이 땅에 미치면 저렇게 무서운 거야. 순옥은 시장에 나가 콩나물 한 봉지를 살 때도 상인들의 싸늘한 눈초리를 견뎌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동네 구멍가게 앞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눈물바람을 했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독종을 며느리로 들였을꼬? 아들은 밖으로 돌고 나는 며느리 등등한 기세에 눌려 숨도 못 쉬고 사네. 순옥이 믿었던 세상은 돈 몇 푼과 투기꾼의 혓바닥에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렸죠. 순옥은 집안에서도 밖에서도 기댈 곳 없는 섬이 되어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압구정 배밭을 바라보며 순옥은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아버지, 땅을 지키는 게 이렇게 외로운 길입니까? 온 세상이 저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었죠. 투기꾼 김씨는 이제 순옥의 유일한 약점, 딸 미주를 건드리기 위해 덫을 놓고 있었습니다. 유난히도 서리가 일찍 내린 가을밤이었습니다. 순옥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야 할 미주가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며 몸을 뒤틀기 시작했죠. 아이의 몸을 만져본 순옥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은 마치 아궁이 속 불덩이처럼 이글거리고 있었거든요. 미주야, 정신 차려봐, 미주야. 순옥은 밤새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아이를 닦아냈지만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미주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휘저으며 헛것을 보기 시작했죠. 엄마, 왜 미주야? 무서워. 배나무가 시커먼 귀신이 돼서 나를 잡으러 와. 아이의 헛소리에 순옥의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순옥은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대문으로 달렸습니다. 읍내 의원이라도 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굳게 닫힌 대문 앞에는 시어머니가 평상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대문 고리에는 전에는 없던 굵은 쇠사슬이 칭칭 감겨 있었죠. 어머님, 문 열어주세요. 미주가 죽어가요. 제발 의원 좀 가게 해주세요. 순옥의 절규에도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욱한 담배 연기만 내뿜었습니다. 야, 박순옥. 네 딸 살리고 싶으면 당장 도장하고 땅 문서 가져와. 그 전에 절대 이 집 마당을 한 발짝도 못 벗어난다. 김 씨가 이미 마을 정자에서 대기하고 있어. 도장만 찍으면 서울 큰 병원 앰뷸런스가 10분 안에 들이닥칠 테니까. 땅이냐 자식이냐? 내가 선택해라. 그것은 할머니가 손녀에게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순옥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병조차 저들에겐 땅을 뺏기 위한 절호의 기회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시어머니의 인질극이 계속되던 그날 오후 순옥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이한 서슬이 퍼렇게 서렸죠.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 미주를 눕히고는 밖으로 나와 부엌칼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마당 한복판에서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칼을 움켜쥐며 말했죠. 남의 것이 그렇게 갖고 싶으세요? 손녀가 죽든 살든 그렇게 뺏고 싶으세요? 내 새끼 죽으면 가족이고 어머니고 다 소용없어요. 순옥의 갑작스러운 광기 어린 행동에 시어머니와 담 너머로 상황을 엿보던 투기꾼 김 씨가 당황했죠. 그런데 그때 순옥이 부엌칼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저고리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그것은 친정 아버지가 주신 빛바랜 문서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이 이거잖아요. 이거 드릴 테니 지금 당장 대문 여세요. 아니면 이 문서 찢어버릴 거예요. 순옥이 문서 조각을 찢을 태세를 보였습니다. 기쁨과 초조함이 교차한 시어머니는 알았다. 알았어. 하며 자물쇠로 잠긴 마당문 쪽으로 갔습니다. 그 사이 순옥은 방으로 가 미주를 등에 업었죠. 순옥은 말했어요. 저와 미주가 대문을 넘는 순간 땅 문서를 드리죠. 그 말에 순순히 시어머니는 대문을 열었습니다. 미주를 등에 업은 순옥은 천천히 대문을 나섰어요. 그리고 땅 문서를 하늘 위로 던져버렸죠. 더 이상 꼴 보기 싫은 물건, 저 세상에 가라는 듯. 아니면 이제 영영 이별하자는 듯. 땅 문서는 바람에 날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손으로 잡기 위해 달렸어요. 하지만 갑자기 분 광풍 같은 바람에 땅 문서는 마을 위로 날아갔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땅 문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시어머니는 허겁지겁 달렸어요.
순옥도 딸을 살리기 위해 읍내 병원으로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등으로 전해지는 미주의 거친 숨이 꺼지지 않도록 순옥은 단 한숨도 쉬지 않았지요. 그 사이 시어머니는 손에 땅 문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은 희망에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인연이 감히 나를 속여? 게 서라. 박순옥. 하지만 순옥은 멈추지 않았죠. 저 멀리 신장로를 달리는 순옥을 향해 시어머니는 악에 바친 고함을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발등이 찢기고 발바닥에 피가 흘러도 등 뒤에 엎인 미주의 가느다란 숨결은 그녀를 멈추지 못하게 했죠. 압구정 벌판의 노을이 핏빛으로 물들고 자식을 살리기 위한 순옥의 처절한 도주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달았죠. 심리나 달려온 순옥의 발바닥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자갈에 찢기고 가시에 찔려 너덜너덜해진 발에선 붉은 피가 배어나왔죠. 하지만 순옥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등에 엎인 미주의 몸이 점점 더 뜨거워지다 못해 이제는 축 처지며 가냘픈 신음조차 잦아들고 있었거든요. 미주야, 다 왔어. 엄마 봐, 다 왔단 말이야. 마침내 읍내 의원 불빛이 보였을 때 순옥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깜짝 놀라고 말았죠. 그곳엔 투기꾼 김씨의 차를 타고 이미 도착한 시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있었거든요. 순옥이 딸 미주를 의사에게 보이려 하자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가로막았죠. 니년이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가짜 땅 문서를 내놔? 순옥이 하늘에 날린 땅 문서는 가짜였거든요. 순옥은 친정 아버지의 땅 문서를 숨기고 그저 글씨가 쓰인 종이를 던져준 것이었죠. 이 미친년이 결국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시어머니가 말했죠. 이것 좀 보세요. 이 가짜 땅 문서로 시어머니를 속이려 한 며느리입니다. 의사는 순옥의 초라한 행색과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린 건지 아니면 이미 시어머니에게 매수되었는지 순옥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자신들이 보겠다고 하였지요. 간호사들이 달려들어 강제로 순옥과 미주를 떼어냈습니다. 아이와 손이 떨어지는 순간 순옥의 심장도 뚝 끊어지는 것 같았죠. 순옥은 의원 밖으로 끌려나갔죠. 그리고 그 앞에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땅 문서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지경까지 변할 수 있는 건지 세상 일이란 모를 일입니다. 1974년의 압구정의 밤은 죽음보다 깊은 정막 속으로 잠겨들고 있었죠. 가짜 문서에 속아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시어머니와 투기꾼 김씨는 상상도 못한 모의를 꾸몄죠. 읍내의 개들이 일제히 짖어대기 시작하더니 멀리서 기괴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시엔 흔치 않던 구급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병원 앞마당까지 거침없이 밀고 들어왔죠. 흰 가운을 입었지만 눈빛은 도살장 인부처럼 살벌한 사내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야, 박순옥. 내가 땅에 미쳐서 시어미를 죽이려 들고 나무랑 대화까지 한다며? 시어머니가 순옥을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내 정신머리가 나갔으니 나라에서 치료해 주겠다는 거다. 고맙게 생각하고 타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찢자 건장한 사내들이 순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순옥은 본능적으로 방어를 했지요. 이거 놓으세요. 내가 왜 미쳐요.
저 사람들이 내 땅 뺏으려고 연극하는 거예요. 순옥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저고리 깃이 뜯겨나가고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었습니다. 구급차로 끌려 나온 순옥의 눈에 비열한 웃음을 짓는 투기꾼 김 씨와 무표정하게 담배를 피우는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 아내가 짐승처럼 끌려가는 순간에도 고개를 돌려버렸죠. 그는 단 한순간이라도 그녀의 보호자였던 적이 있었을까요? 순옥은 구급차 철제 바닥에 던져지듯 처박혔습니다.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미주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멀어지며 순옥의 세상은 암흑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순옥이 실려간 곳은 경기도 외곽, 이름도 없는 낡은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이고 창문마다 굵은 쇠창살이 박힌 그곳은 병원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무덤이었죠. 차가운 타일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순옥에게 돌아온 것은 치료가 아니라 순종을 강요하는 폭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원장 선생님, 나 좀 봐요. 난 미치지 않았어요. 우리 애가 아프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나가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의 미주가 죽어요. 제발 저 좀 내보내주세요. 순옥이 철문을 두드리며 절규할 때마다 간수 같은 보호사들이 들어와 무자비하게 진정제를 주사했습니다. 약기운이 퍼지면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고 혀가 말려 들어가며 정신이 안개 속을 헤매게 되죠. 하지만 순옥은 그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벽면 바닥에 손톱으로 미주라는 이름을 새겼습니다. 손톱이 뒤집혀 피가 배어 나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대체 뭐라고 나를 이 지옥에 가둡니까? 그 정신병원에서 순옥이 매일 눈을 뜨며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손목을 조여오는 가죽끈의 감촉이었습니다. 사방이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방, 그리고 높은 곳에 달린 작은 창문에 박힌 굵은 쇠창살. 순옥이 아무리 정상인이라고 말해도 정신병원에 들어온 이상 무조건 정신병자여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병원 측에 순옥이 토지 소유권에 집착해 자식을 학대하고 나무와 대화하는 중증 정신질환자라는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였죠. 밤마다 쇠창살 너머로 비치는 시린 달빛을 보며 순옥은 압구정 배밭 장독대 아래 묻어둔 토지대장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그 땅은 저 괴물들 차지가 되고 우리 미주는 길바닥에 버려집니다. 제발 저에게 힘을 주세요. 병실 안의 다른 환자들이 내뱉는 기괴한 웃음소리와 비명 속에서 순옥은 오직 엄이라는 이름 하나로 제정신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식으로 나온 밥알을 씹으며 다짐했습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지 않겠다고, 반드시 살아서 내 새끼를 찾으러 가겠다고 말이죠. 입원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복도를 청소하던 중년 여성이 순옥의 병실 문틈으로 눈을 맞췄습니다. 그녀는 순옥의 고향 친구이자 집안 형편 때문에 일찍이 취업 전선에 나가 허드렛 일을 하던 정자였습니다. 정자는 순옥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입을 틀어막았죠. 순옥아, 내가 왜 여기 있어? 압구정 과수원댁 따님이 왜 이런 데 있느냐고. 정자의 목소리에 순옥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순옥은 쇠창살 사이로 정자의 손을 꽉 잡았죠. 정자야, 나 좀 살려줘.
나 미치지 않았어. 시어머니랑 투기꾼이 내 아버지가 물려주신 배밭을 뺏으려고 나를 여기 가둔 거야. 우리 미주가 죽어갈지도 몰라. 아니, 죽었을지도 몰라. 안 돼, 절대 안 돼. 제발 나 좀 여기서 나가게 도와줘. 정자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순옥의 손바닥에 작은 쪽지 하나와 알약 대신 먹을 주먹밥을 쥐어주었습니다. 순옥아, 조금만 참아. 내가 들었는데 원장이 내 시어머니한테 꽤 큰 돈을 받았대. 너 절대 안 내보내줄 거야. 내가 퇴근길에 뒷마당 개구멍을 받았으니까 모레 새벽에 보초가 교대할 때 내가 신호를 줄게. 뒷문도 열어놓고 알았지? 그때 이 쪽지 보고 그 방향으로 무조건 뛰어야 해. 순옥은 정자가 준 주먹밥을 눈물로 적시며 씹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밥이 아니라 어릴 적 동무 정자가 목숨을 걸고 건네준 탈출의 열쇠였죠. 순옥은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가슴속에 품은 분노와 복수심이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곧 압구정 벌판에는 땅의 주인이 아닌 제 새끼를 찾으려는 어미의 처절한 반격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정자와 약속한 날 밤, 정신병원의 공기는 유난히도 차갑고 습했습니다. 순옥은 정자가 알려준 대로 배식구 밑에 숨겨뒀던 낡은 숟가락으로 문고리 틈을 고정하며 숨을 죽였죠. 멀리서 보초들의 발소리와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순옥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마침내 교대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자 순옥은 소리 없이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복도 끝 쓰레기 하차장으로 통하는 낡은 철문이 정자의 약속대로 아주 살짝 틈을 내보이고 있었죠. 순옥은 쥐죽은 듯 기어가 그 틈을 비집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새벽 안개와 흙냄새, 보름 만에 마시는 바깥 공기였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담장을 넘자마자 순옥은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로 가시넝쿨이 우거진 뒷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미주야, 엄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우리 강아지. 날카로운 가시가 종아리를 긁고 돌부리가 발톱을 치받아도 순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기어서라도 산비탈을 내려갔죠. 뒤편 병원 건물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하자 순옥은 짐승처럼 몸을 던져 덤불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딸 미주의 얼굴만을 등불 삼아 순옥은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압구정으로 향하는 국도를 향해 거친 숨을 내뱉으며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한 트럭을 얻어 탈 수 있었죠. 순옥이 압구정 초가마당에 도착했을 때 세상은 자욱한 아침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탈출해 지나가는 배추트럭 짐칸에 몸을 숨겨 간신히 도착한 고향집.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건 따뜻한 밥상이 아니라 인륜이 무너진 참혹한 현장이었죠. 아침 해가 확연히 밝아지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마을 입구로 들어섰죠. 그리고 그 차는 순옥이네 집으로 들어서는 것이었어요. 그 고급차는 시동도 끄지 않은 채 그 안에서 잘 차려입은 남자와 여자가 내렸죠. 순옥은 숨을 몰아쉬며 몰래 그 장면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투기꾼 김 씨와 차에서 내린 남자가 마주 앉았죠. 그들의 손에는
돈뭉치가 담긴 가방과 누런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유, 걱정 마세요. 종로에서 금은방하는 양반인데 애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미주 거기 가면 공주처럼 살 텐데 빚쟁이한테 쫓기는 애비 밑에 있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지 않겠소? 남편은 제 딸을 팔아넘기는 계약서 앞에 앉아 비열하게 웃으며 지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미주 아주 똑똑해서 귀염받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돈가방을 열어 지폐를 세며 입꼬리를 실룩거렸죠. 순옥은 눈앞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제 손가락 하나 보전하려고, 제 아들 노름 빚 갚으려고, 제 핏줄을 팔아치우는 짐승들의 잔치를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사내가 방 안으로 들어가 잠든 미주를 포대기에 싸서 나오려던 찰나였습니다. 마당 한복판으로 순옥이 유령처럼 걸어 나왔습니다. 가시넝쿨에 찢겨 옷가지는 너덜너덜해졌고 산길을 타느라 엉망이 된 머리카락 사이로 피가 섞인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내 새끼, 내려놔. 순옥의 갈라진 목소리가 마당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고 투기꾼 김씨는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순옥은 마당 구석, 시어머니가 배나무를 벨 때 썼던 그 낡은 낫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목에 그 차가운 날을 갖다 댔습니다. 베어보세요, 어머님. 제 목줄을 베고 그 땅 문서를 가져가시라고요. 서방이라는 작자는 손가락 안 잘리려고 처자식을 사지에 처녀었는데 저라고 내 목숨 못 내놓을 것 같습니까? 날카로운 낫이 살을 파고들어 선명한 핏줄기가 순옥의 저고리를 적셨습니다. 날선 낫이 순옥의 목줄에 계속 피방울을 터뜨렸지만 그녀는 고통스런 기색도 없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투쟁은 물불을 안 가리니까요. 미주를 안고 가려던 잘 차려입은 금방 여주인은 겁에 질려 미주를 바닥에 내려놓고 뒷걸음질 쳤죠. 사람 죽겠다. 나 안 해. 도망치듯 금은방 사장이 부인과 차에 올라타 가버렸습니다. 마당엔 오직 미주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와 순옥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순옥은 피 묻은 손으로 미주를 끌어안으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해 낫을 휘둘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탈을 쓴 악기들에게 선포하는 어미의 마지막 전쟁 선언이었습니다. 다 죽여버리겠어. 이 망할 집 구석 다 없애버릴 거야. 순옥이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옥은 아궁이에서 채 꺼지지 않은 불쏘시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쓰다 남은 등유를 찾았습니다. 순옥은 등유통과 불쏘시개를 가지고 다시 마당에 섰습니다. 빗방울이 벌건 불쏘시개에 닿아 연기를 내고 있었죠. 하지만 꺼지진 않았어요. 내가 오늘 이 집 다 태워버리고 나도 죽을 거야. 순옥의 행동에 깜짝 놀란 시어머니와 남편은 전현이 진짜 실성에 미쳤다고 했습니다. 순옥은 집안 곳곳에 등유를 뿌렸습니다. 순옥을 말리려 했지만 그녀 손에는 낫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쏘시개를 등유에 젖은 자재에 던지려던 찰나였지요. 엄마, 엄마. 그 목소리는 엄마의 바지가랭이를 잡은 딸 미주의 목소리였죠. 딸 미주의 눈망울을 본 순옥은 차마 불쏘시개를 던질 수 없었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딸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순옥은 차차 이성을 되찾아갔어요. 그래, 그만두자. 더해서 무엇하겠니? 미안하다, 미안해. 사랑하는 우리 딸,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순옥은 들고 있던 낫을 내려놓았습니다. 쇠붙이가 돌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챙그랑 소리는 모든 것을 체념한 소리였지요. 순옥은 비틀거리며 뒤뜰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투기꾼 김씨가 그 뒤를 굶주린 늑대처럼 졸졸 따랐죠. 순옥은 가장 큰 간장독을 들어 옮기고 맨손으로 그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에서는 아직도 피가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그 피는 손목까지 흘러 피범벅이 되었죠. 순옥은 피떡이 된 맨손으로 계속해 흙을 파헤쳤죠. 손톱 밑으로 거친 흙이 파고들고 생살이 찢겨나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침내 장독대 가장 깊은 곳, 비닐에 겹겹이 쌓인 토지대장과 인감도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 피 묻은 종이 쪼가리. 가져가란 말이에요. 순옥은 흙먼지 묻은 문서를 투기꾼 김씨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아버지가 임종 직전 목숨줄처럼 지켜라 하셨던 그 유언이 지금은 자식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판돈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김씨는 비열하게 웃으며 서류를 확인했고 남편은 제 빚을 갚게 되었다는 안도감에 비겁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못나서 아버지 심장을 저 괴물들한테 던져줬어요. 순옥은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통곡을 내뱉었습니다. 땅을 잃은 게 아니라 아버지를 2번 죽였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울면서도 미주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흙더미 500평은 잃었어도 품 안에서 펄떡이는 딸아이의 심장 소리만큼은 지켜냈으니까요. 거래는 냉혹했습니다. 도장을 찍자마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순옥과 미주를 집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너 같은 독종이랑은 한솥밥 못 먹는다. 저기 골목 안쪽에 투기꾼 양반이 남겨준 20평짜리 창고 있지? 거기나 가서 죽든 살든 알아서 해라. 시어머니는 순옥의 짐꾸러미를 마당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순옥은 찢어진 저고리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미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뒤돌아본 과수원엔 시어머니가 베어넘긴 배나무들이 흉측한 그루터기만 남긴 채 버려져 있었죠. 한때 하얀 꽃비가 내리던 그 낙원은 이제 탐욕의 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미주가 겁에 질려 묻자 순옥은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강단 있게 대답했습니다. 미주야, 앞만 봐. 저 뒤에는 이제 우리 집이 없다. 저 사람들은 이제 우리 가족 아니야. 순옥은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안개 낀 압구정 벌판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지는 노을은 핏빛처럼 붉었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가 땅에 미쳐 쫓겨난다고 수군거렸지만 순옥은 고개를 빳빳이 들었습니다. 500평 땅은 뺏겼을지언정 어미의 영혼까지는 뺏기지 않았다는 마지막 옥이었죠. 그렇게 순옥은 아버지가 물려준 대지를 떠나 오직 제 손발로 일궈야 할 낯선 황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순옥과 미주가 도착한 곳은 압구정 뒷골목의 허름한 점포였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엔 쥐 오줌 냄새가 진동하고 천장엔 거미줄이 가득했죠. 투기꾼들이 불쌍해서 남겨줬다던 그곳은 사실상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일 먼저 빗자루를 들고 먼지를 쓸어냈고 깨진 창문에 비닐을 덧댔습니다. 미주야, 여기서 엄마랑 국밥 할 거다. 배밭은 없어도 엄마 손맛은 엄마의 엄마가 물려주셨거든. 이거면 우리 충분히 먹고 산다. 순옥은 장터에서 무거운 가마솥을 떼어왔습니다. 돈이 없어 연탄불 하나 지피는 것도 아까웠던 시절. 순옥은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육수를 우려냈습니다. 시장에서 얻어온 뼈다귀를 씻고 또 씻으며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과 한을 가마솥 안으로 쏟아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물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오를 때마다 순옥은 죽은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지켜보세요. 제가 이 20평 바닥에서 우리 미주를 어떻게 키워내는지, 저들이 가로챈 땅값보다 더 귀한 사람으로 우리 미주를 만들어 보일 겁니다. 압구정의 화려한 개발 소음 속에서 순옥의 작은 국밥집은 그렇게 소리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키기만 했어도 훗날 6천억이 되었을 돈의 유혹을 뿌리치고 선택한 국밥 한 그릇. 그것은 패배의 기록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어미라는 이름의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순옥의 피눈물이 묻은 배밭 500평은 투기꾼 김 씨의 손을 거쳐 거대한 돈뭉치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앞마당엔 난생 처음 보는 액수의 수표들이 쌓였죠. 그들은 그 돈이 순옥의 살점이고 미주의 목숨값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야 사람답게 살겠네. 시어머니는 금반지를 10손가락 마디마디마다 끼고 떵떵거리며 사치를 일삼았고 남편은 비단옷을 휘감고 강북 유흥가로 스며들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가락 하나 보전하겠다는 비겁함으로 얻은 그 돈을 들고 노름판에 큰손 노릇을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양주박스를 쌓아놓고 여자들과 웃으며 돈을 뿌려댔죠. 압구정 배밭이 다 내 돈이야. 그가 내지르는 호기는 사실 자신의 영혼을 파는 비명과도 같았답니다. 하지만 핏물 묻은 돈에는 촉수가 달려 있었거든요. 투기꾼 김 씨와 결탁해 더 큰 땅을 사들이고 건물을 올리려던 남편의 야망은 더 교활한 사기꾼들의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며느리를 사지로 몰았던 것처럼 자신들도 똑같이 타인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화려한 불나방처럼 타오르는 그들의 등 뒤로 시커먼 파멸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죠. 강남 개발의 거센 파도는 무지한 탐욕을 비웃듯 집어삼켰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남편이 손댔던 사업은 모두 사기로 판명났고 시어머니가 금이야 옥이야 챙겼던 땅 판 돈은 눈 녹듯 사라졌죠.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남편은 결국 어느 공사 현장에서 발을 헛디뎌 크게 다치게 됩니다. 제 손가락 하나 아끼려다 온몸이 망가지는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로 또한 처참했습니다. 금반지를 팔아 아들의 빚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쏟아진 물이었죠. 화병으로 쓰러진 시어머니는 중풍에 걸려 좁고 눅눅한 단칸방에서 천장만 바라보는 신세가 되었죠. 자식의 목숨을 담보로 챙겼던 돈은 그들에게 행복이 아니라 서로를 저주하게 만드는 독약이 되어 돌아왔답니다. 순옥아, 순옥아. 중풍으로 꼬인 혀가 내뱉는 이름은 며느리에 대한 사죄가 아니라 여전히 그 20평 점포라도 뺏고 싶어 하는
탐욕의 찌꺼기였어요. 그들이 가로챈 땅값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졌고 압구정의 화려한 빌딩 숲 아래에서 그들은 가장 비참하게 썩어가는 낙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렇게 한 여자의 한을 모질게도 되갚아주고 있었죠. 악인들이 화려하게 타오르다 재가 되어갈 때 순옥은 압구정 뒷골목 점포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새벽 4시 압구정 벌판에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순옥의 가게엔 제일 먼저 불이 켜졌죠. 무거운 가마솥에 솥뼈를 가득 채우고 불을 지피며 순옥은 매일 아침 자신을 담금질했습니다. 미주야, 냄새나니까 저기 구석에서 책 봐라. 엄마가 고기 많이 넣어서 한 그릇 말아줄게. 가게 한쪽 밀가루 포대를 쌓아 만든 임시 책상에서 어린 미주는 매일 밤 책장을 넘겼습니다. 친구들이 예쁜 옷을 입고 학원을 다닐 때 미주는 국밥 냄새가 밴 교복을 입고도 불평 한마디 없었죠. 순옥은 자신의 끼니는 식은 밥에 물을 말아 때우면서도 미주의 가방에는 늘 따뜻한 우유와 영양제를 챙겨 넣었답니다. 어느 날은 취객이 행패를 부리며 순옥의 얼굴에 뜨거운 국밥을 끼얹기도 했어요. 화끈거리는 얼굴을 닦아내며 순옥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참아야 한다. 이 뜨거운 국물 한 그릇이 우리 미주대학 등록금이 되고 나중에 박사가온이 될 거다.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다는 소리를 들어도 순옥은 웃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굽신거릴 준비가 된 어미에게 6천억의 땅보다 귀한 건 가마솥 안에서 익어가는 자식의 미래였으니까요. 세월은 유수처럼 흘러 미주는 어느덧 예민한 사춘기 여고생이 되었죠. 순옥의 국밥집은 압구정의 명물이 되었지만 17살 미주에게 그 구수한 육수 냄새는 지우고 싶은 가난의 낙인과도 같았어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어디서 고기 삶는 냄새 안 나니? 하고 수군거릴 때마다 미주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죠.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순옥은 딸이 우산을 두고 간 게 걱정되어 국밥집 앞치마를 두른 채 학교 앞까지 달려갔거든요. 미주야, 여기 우산 가져가라. 멀리서 손을 흔드는 엄마의 손은 늘 기름때와 습진으로 붉게 부어 있었죠. 하지만 미주는 친구들 앞에서 그 손을 외면한 채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미주는 처음으로 순옥에게 독서를 내뱉었죠. 엄마, 제발 학교 좀 오지 마. 나한테서 고기 썩는 냄새 난대. 엄마는 왜 창피한 줄을 몰라. 순옥은 들고 있던 국자를 멈추고 멍하니 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순옥은 오히려 미안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앞치마에 숨겼습니다. 미안하다 미주야. 엄마가 눈치가 없었네. 이제 조심하마. 딸의 날선 말보다 더 아픈 건 제 새끼에게 반듯한 옷 한 벌 못 입히고 기름 냄새 풍기게 만든 자신의 처지였죠. 하지만 순옥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 가마솥 앞에서 밤을 새우며 뼈를 고았습니다. 미주야, 이 냄새가 나중에 내 인생의 향기가 될 거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순옥의 주름진 눈가에 고인 눈물 한 방울이 뜨거운 화로 위로 떨어져 소리 없이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사춘기 미주의 방황이 극에 달했던 어느 날이었죠. 엄마의 국밥 냄새가 싫다며 문을 걸어 잠갔던 미주는 방 정리를 하던 중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진 낡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때 묻은 배추 장사 지갑과 함께 흙먼지가 잔뜩 묻은 채 빛바랜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50년 전 순옥이 낫을 들고 지키려 했던 압구정 배밭의 지적도와 할아버지가 남긴 토지대장의 복사본, 그리고 미주가 갓난아기였을 때 찍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죠. 사진 속 어린 미주를 안고 있는 젊은 순옥의 목에는 선명한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국밥집을 찾아온 엄마 친구 정자라는 분을 통해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야기, 그리고 탈출한 이야기, 딸을 살리기 위해 목에 낫을 그은 이야기, 마지막으로 외할아버지의 배나무밭 500평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받지 않고 던져버린 이야기. 그때 미주는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엄마 목에 있는 그 징그러운 흉터는 사고로 생긴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낫을 겨눴던 훈장이었다는 사실을요. 엄마가 이 땅을 다 버렸다고? 나 때문에? 백화점이 들어선 그 금싸라기 땅이 원래는 엄마의 것이었으며 엄마가 그 부귀영화를 쓰레기처럼 던져버린 이유가 오직 자신을 입양과 죽음에서 구하기 위함이었다는 진실이 미주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미주는 그동안 엄마의 앞치마에서 나는 고기 냄새를 비웃었던 자신의 입술을 깨물며 방바닥을 긁으며 울었습니다. 엄마의 가난은 무능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선택의 결과였던 거죠.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는 압구정 골목길에서 순옥은 장사를 마치고 젖은 몸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 앞에 미주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죠. 당황한 순옥이 미주야, 왜 이러고 있어? 감기 걸리게 하며 다가가는 순간 미주가 진흙탕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다 봤어. 엄마가 나 살리려고 무슨 짓까지 했는지 다 봤단 말이야. 미주는 순옥의 기름때 묻은 손을 잡고 자신의 얼굴에 비벼대며 통곡했습니다. 나 그것도 모르고 엄마 냄새 난다고 구박하고 엄마 창피하다고 소리 지르고 나 같은 게 뭐라고 그 아까운 걸 다 버렸어. 엄마 인생 어떡할 거야. 순옥은 미주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두 여자의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죠. 미주야, 엄마는 한 번도 아까운 적 없었어. 저 땅 100번 1000번을 준대도 너랑 안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엄마 곁에 있는데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야. 그러니까 울지 마라. 순옥은 젖은 미주의 얼굴을 앞치마로 닦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더 이상 국밥 냄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교 쉬는 시간도 아까워 코를 박고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엄마의 500평 땅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독한 결심이 미주의 눈빛에 서렸습니다. 밤늦게까지 국밥집 구석에서 졸음과 싸우며 책장을 넘기는 미주를 보며 순옥은 가마솥불을 지피며 소리 없이 웃곤 했답니다. 몇 년 후 압구정 뒷골목의 작은 국밥집에 기적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대학 입시 결과가 발표되던 날 미주는 수험표를 쥔 손을 떨며 가게로 뛰어들어왔죠.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으로 북적거리던 가게 안에서 미주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서울대 의대 합격했어. 순옥은 들고 있던 쟁반을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국밥 그릇이 바닥에 굴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순옥은 앞치마에 손을 대충 닦고 미주를 덥석 안았습니다. 정말이냐? 우리 미주가 남의 목숨 살리는 의사 선생님이 된단 말이냐? 미주는 엄마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엄마가 나 살려줬으니까 이제 내가 세상 사람들 살리고 우리 엄마 평생 지켜줄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고, 저 할매가 진짜 이 시대의 승리자네. 수천억 땅보다 귀한 보물을 키워냈어. 악착같이 살다 보니 본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순옥이었으니까 할매라 불리는 건 당연했죠. 순옥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50년 전 장독대 밑에 땅 문서를 묻으며 아버지께 드렸던 사죄의 기도가 비로소 응답을 받는 순간이었죠. 남들은 6천억의 땅을 잃었다고 혀를 찼지만 순옥은 그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사람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마솥 뒤로 미주의 합격 통지서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비싼 땅 문서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압구정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순옥이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던 장독대 자리엔 거대한 유리 성벽 같은 백화점이 들어섰고 백꽃이 흐드러지던 과수원 길은 명품 가방을 든 이들의 화려한 거리가 되었죠. 사람들은 순옥의 가게 앞을 지나며 수군거리곤 했어요. 저 할머니가 그 유명한 압구정 바보라며? 그때 그 땅만 안 팔았어도 지금 저 백화점이 다 저 노인네 거였다잖아. 지금 시세로 6천억이라던데 그걸 홀랑 넘기고 평생 국밥이나 말다니. 참 팔자도 기구하죠? 비아냥 섞인 동정은 순옥의 구분 등에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국자를 휘두르는 손을 멈추지 않았죠. 그녀는 백화점의 번쩍이는 외벽을 볼 때마다 오히려 가슴을 펴고 웃었거든요. 사람들은 6천억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있었지만 순옥은 그 숫자로도 바꿀 수 없는 진짜 가치를 매일 아침 확인하고 있었으니까요. 순옥의 보물은 금고 속 문서가 아니라 가게 벽 한쪽에 걸린 딸 미주의 의대 졸업 사진이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건 미주의 환한 미소. 그것은 순옥이 500평 땅과 맞바꾼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유산이었죠. 사람들은 땅값이 오를 때마다 배가 아파 잠을 못 잔다고 했지만 순옥은 미주가 첫 환자를 살렸다는 전화를 해오던 밤 태어나서 가장 깊고 달콤한 잠을 잤답니다. 돈 좋죠. 하지만 돈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나는 땅을 주고 생명을 샀거든요. 당신들이 아는 6천억보다 내 딸아이가 살려낼 수천 명의 숨소리가 나에겐 더 큰 재산이에요. 순옥의 국밥집에 어느 날 넝마 같은 옷을 걸친 노인 하나가 기어들듯 들어왔습니다. 중풍으로 마비된 다리를 끌며 초점 없는 눈으로 국밥 한 그릇을 구걸하는 사내. 바로 순옥의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남편이었죠. 제 손가락 하나 지키려 처자식을 팔았던 그 남자는 이제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가련한 폐인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순옥아, 나 배가 고파서.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순옥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증오가 솟구칠 법도 했지만 순옥은 묵묵히 고기를 듬뿍 얹은 국밥 한 그릇을 말아 그의 앞에 놓았죠.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이자 당신이 버린 그 비참한 삶을 나는 이렇게 당당히 살아냈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어요. 시어머니 또한 중풍으로 누워 남의 손에 대소변을 받아내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순옥은 뒤뜰 배나무 그루터기를 어루만졌습니다. 탐욕으로 세운 모래성은 무너졌지만 희생으로 일군 순옥의 20평 점포는 여전히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건재했죠. 인과응보의 수레바퀴는 그렇게 차갑고도 정확하게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마솥의 열기와 싸워온 순옥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미주가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큰 병원의 흉부외과 의사로 부임하던 그해 겨울, 순옥은 여느 날처럼 새벽 공기를 가르며 가게 문을 열었죠. 하지만 그날따라 무거운 가마솥을 옮기던 그녀의 가슴팍에 날카로운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산소가 차단된 가슴은 납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고 시야가 하얗게 번졌죠. 순옥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옛날 미주를 등에 업고 진흙탕을 달리던 그 어미의 심장이 이제는 멈추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시장 상인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압구정의 새벽을 깨웠습니다. 119 구급차에 실려가는 순옥의 의식 속으로 과거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죠. 비바람 치던 밤의 장독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낯질, 그리고 엄마하며 울던 어린 미주의 목소리. 환자 의식 없습니다. 심정지 상태입니다. 제세동기 준비하세요. 구급대원들의 긴박한 외침이 차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순옥의 몸은 전기 충격에 들썩였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배꽃 날리던 고향의 과수원을 걷고 있었죠. 마치 임무를 다 마친 전사가 안식의 땅으로 돌아가는 듯한 평온한 표정이었답니다. 과연 순옥은 이대로 미주의 곁을 떠나게 될까요? 아니면 땅과 맞바꾼 그 생명이 다시금 기적을 일으키게 될까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밤샘 수술을 마치고 잠시 소파에 기대어 눈을 붙이려던 흉부외과 전문의 미주의 호출기가 비명처럼 울렸습니다. 코드 블루, 응급실 심정지 환자 발생, 흉부외과 팀 즉시 이동 바람. 미주는 본능적으로 수술복을 고쳐 입으며 복도를 가로질러 달렸죠. 하지만 응급실 커튼을 젖히는 순간 미주의 세상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들것 위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창백하게 식어가는 노인. 평생 고기 삶는 냄새와 파스 냄새를 훈장처럼 달고 살았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엄마 박순옥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 차려봐. 나 미주야. 엄마 딸 왔단 말이야. 미주의 목소리가 응급실을 찢었지만 모니터의 심장 박동 그래프는 무심하게도 일직선을 그리며 삐소리만을 내뱉고 있었죠. 동료 의사들이 고개를 저으며 사망 선고 시간을 확인하려던 그때 미주는 광기에 어린 눈으로 제세동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안 돼. 우리 엄마 이렇게 못 보내. 나 살리려고 500평 땅도 버리고 목에 칼까지 댔던 사람이야. 이제 내가 의사 돼서 호강시켜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는 게 어디 있어. 전기 충격에 엄마의 몸이 들썩일 때마다 미주는 절규했습니다. 엄마 제발 나 좀 봐.
나 살려줬던 것처럼 엄마도 다시 살아나야지. 미주의 손끝에서 전해진 간절함 때문이었을까요? 기적처럼 멈췄던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다시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미주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집도의 가온을 걸쳤습니다. 그 옛날 엄마가 낫을 들고 자신을 지켰듯 이제는 딸이 메스를 들고 엄마의 심장을 지켜야 할 시간이 온 것이죠. 수술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미주는 엄마의 가슴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마주한 엄마의 심장은 평생의 고단함을 증명하듯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제 몸 하나 돌보지 못한 흔적이 혈관마다 고스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미주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혈관을 하나하나 이어붙였습니다. 실 한 오라기보다 가느다란 실크살을 다루는 그 정교한 작업 속에서 미주는 어린 시절 보았던 엄마의 목에 난 흉터를 떠올렸어요. 엄마, 그날 엄마가 목숨 걸고 나 지켰던 거. 내가 다 갚아줄게. 이 심장, 내가 다시 뛰게 만들 거야. 수술은 무려 10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모든 스태프가 지쳐나갈 때도 미주는 자리를 지켰죠. 마침내 막혔던 혈관으로 붉은 피가 다시 돌기 시작하자 멈춰있던 순옥의 심장이 스스로 두근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 옛날 압구정 흙바닥에서 엄마가 딸을 살려냈던 그 생명의 울림과 똑같은 박동이었답니다.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순옥이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하얀 가운을 입고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딸 미주의 얼굴이었죠. 순옥은 가냘픈 손을 들어 미주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미주야, 우리 강아지. 대한민국 최고 의사 선생님 다 됐네. 순옥의 그 한마디에 미주는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천억의 땅보다 귀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살아있음의 확인이었으니까요. 계절이 바뀌고 압구정 거리엔 다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순옥은 딸 미주의 부축을 받으며 백화점 정문 앞 광장에 섰죠. 화려한 분수대가 솟구쳐 오르고 젊은 연인들이 웃으며 지나가는 그곳.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을 보며 6천억의 땅을 이야기했지만 순옥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미주야, 여기가 바로 내 외할아버지가 땅을 지키라며 유언을 남기셨던 그 장독대 자리란다. 내가 너를 살리려고 땅 문서를 던져줬던 바로 그 자리야. 미주는 엄마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아깝지 않았어? 지금 저 백화점이 다 엄마 거였을 텐데. 순옥은 허허롭게 웃으며 솟구치는 분수대 물줄기를 바라봤죠. 분수대에 반사된 무지개가 미주의 하얀 가운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미주야, 저 백화점이 아무리 화려한들 죽어가는 내 숨소리 하나보다 귀하겠니? 6천억? 그건 숫자에 불과해. 하지만 너는 내 살아있는 역사고 내가 이 세상에 남긴 가장 위대한 증거란다. 나는 땅을 버리고 생명을 샀어. 그거면 됐다. 순옥은 그날로 평생 일궈온 20평 작은 국밥집 점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각 대금 전액을 자신처럼 땅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가난한 아이들의 수술비로 기부했습니다. 50년 전 아버지가 남겨준 땅은 사라졌지만 그 땅에서 피어난 어미의 사랑은 이제 이름 모를 수많은 아이의 심장 속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압구정 백화점 지하 깊숙한 곳,
누군가는 그곳에 황금이 묻혀 있다고 믿겠지만 진짜 묻혀 있는 것은 한 여자의 처절했던 인내와 자식을 향한 숭고한 헌신이었습니다. 순옥은 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본 분수대 자리에는 백꽃 향기 대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미의 미소가 은은하게 머물고 있었답니다.